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그건 본성이라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걸 감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딸만 둘 있는 집안의 장녀이고요. 저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 집은 사는 형편이 무척 평범했어요. 제 유년 시절을 돌아보자면 늘 넘친 적도 부족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시며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도중에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면역 관련된 질환이었는데 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수연이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이대로 쉬어야 한다니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할까 싶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조건 쉬세요. 그건 한 번도 일 안 쉬고 다녔으면 이제 쉴 때도 되셨어요. 모든 대학이 다 등록금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잘 골라 들어가면 돼요.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아이고, 우리 기특한 맏딸 나는. 정말 우리 수연이 덕분에 힘을 얻을 때가 많아. 부모 속 안 썩여 동생 잘 챙겨. 도대체 우리 맏딸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정말 나는 모르겠다. 엄마도 참 이 정도도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제가 천하의 효도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진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엄마와 대화를 하였던 저였지만 사실 그때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는 일을 못 하실 것이고 병원비로 꾸준히 돈이 나갈 일만 생겼으니까요. 제가 외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챙겨야 하는 동생도 있었고 아빠도 타고나신 건강체제가 아니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왠지 대학 생활에 대한 열망을 흩어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고졸 입사 전형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왔던 시기였고 저는 바로 취업부터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주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하겠지만 저는 1년만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선택을 잘 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여 가슴속에서 안심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응급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로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다면 이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수연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이 수술비를 내야 했다면서 언제 이렇게 성인이 되어 자립적이고 관대한 일을 하는지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마음속으로 느끼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를 위해 그런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일뿐이에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수연아, 남에게 베푸고 기부하고 선행하면서 사는 부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들은 자기 음식 그릇을 챙기느라 바빠서 부지런한 사람들 뿐이에요. 형편이나 요건이 되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워서 내놓는 거죠. 우리 집안 한씨 가게에만 대대로 물려줄 재산만 있었어도 내가 우리 손녀 수연이에게 다 줬을 텐데 쓸모도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재산만 남아있다는 게 이 할아버지를 미안하게 만드는군요.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연이가 너를 반드시 잊지 않을 거란 생각에 할아버지가 이번 일을 매우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좋은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욕심을 가져보세요. 세상을 떠날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족들이요.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마음씨 한번 넉넉하게도 해주기만 하고 수연이 데려가는 놈은 전 세계 나라를 10번도 더 구해야 할 놈일 텐데 어떤 놈이 될지 몰라도 참 복을 받은 놈일 텐데요. 할아버지께서 병실에 누우신 채로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일을 시작한 뒤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았지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래, 돈의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웃어 넘겼어요.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렸을 적부터 생각해왔지만 땐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사람은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인간관계도 넓히는 것이라고 해서 20대 중반까지는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좀 차고 나서야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점점 이상한 남자들만 만난 결과로 연애를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는 수준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못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평균보다 여러 면에서 떨어지는 조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착각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을 결심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요? 남자가 존재할까 하는 제 자신이 엄청 자존심을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며 지냈던 때, 연애나 결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회의적인 생각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적 있어요. 사람 일은 진지하게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만난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습니까? 우연치 않게도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제 정신이 돌아와 보니 당시로부터 2달이 지나 친해졌고 홀린 듯이 사귀게 된 남편은 솔직히 별로 즐거운 인상을 주지는 않았어요. 일단 말수도 적은 편이었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정도 항상 그렇고 그의 거기서 거기라서 리액션도 부족했습니다. 표현을 크게 하지 않아서 대체 저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었고 말 주변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뭔지 궁금했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그때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만 회사는 집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트 비용을 아꼈기 때문에 남편의 자취방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금세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다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좀 느끼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라도 빨리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회사에 들어온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직 생각이 있다고 해요. 이직 성공하고 나면 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고 했어. 결혼 지금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맞지? 오빠,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당연히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너는 나와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봤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좋고 많이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이기도 한데 과연 내가 오빠와 어울릴 수 있는 짝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모르겠어. 자꾸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이거 하나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절대 아니야. 너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그러지 마라. 너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웬일이야? 오빠가 원래 이렇게 잘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맥주 한 캔을 마셨다고 해서 지금은 평소보다 말을 잘하게 된 건 아닌데 나는 그래도 오빠의 진심을 믿고 용기를 내볼게. 나도 오빠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해도 사실은 내 안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애하고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도 이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깊은 관계라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누나는 2명이었고요. 그래서 언감생심 결혼이라는 욕심 따위는 없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저는 충동적으로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해요. 좋은 사람이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결혼 우리 큰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아, 이거 두야 세월이 야속하리만치 흘러갔구나. 너무나도 섭섭하지만 똘똘한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이는 대로 잘 살 것이다. 형편이 시집가게 된다는데 변함없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너무 미안하다. 또한 결혼을 하겠다는 당신을 생각해보면 너도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걸린다.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그 청년은 직업도 좋고 무엇보다 집안 사정도 괜찮은 것 같더군요. 형편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보게 될 시민도 정도가 아주 좋은 집안인 것 같아서 기쁘구나. 아, 우리가 그런 것과 결혼하게 되니 엄마가 그저 우리 수연이를 좋아한단다. 기특하고 장애 두 분은 흔쾌히 반겨주셨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저는 너무 섣불리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미 결혼은 확정난 것처럼 말씀을 드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은 제가 곧 결혼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저는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댁으로부터 반대를 당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을 제가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는데요. 근엄한 인상의 시아버지께서는 미소조차 짓지 않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그저 눈앞에 나타난 것인데도 제게 엄청난 쳐다봤어요. 남편은 늦둥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육안으로도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저는 자연스레 주눅이 들었습니다. 집이나 재산이 하나라도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학력은 대학에도 가지 않은 고졸인데 가방끈도 짧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지금 어느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뭐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런 어리석고 견디기 힘든 일이 우리 아들에게 얽혀버렸대요. 어머니, 제가 개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 재산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즉시 취업을 택했던 것뿐이에요. 지금도 그 판단을 후회하지 않지만 얻어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안 소요합니다. 받은 것들의 가치를 세상이 판단해야 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결정해도 제 맞는 걸 알 수 없어요. 부모님 아닙니다. 나는 이 결혼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파리한테 내어줄 수는 없다.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드라마에서나 접했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듣니까 기분이 정말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목이 벌겋게 증오로 대신 채고 난 모멸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면서 분노와 당황을 이겨내었다. 제 옆에서 남편은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말이 막힌 모습이었고 굳어진 표정에 놀란 듯 했다. 자기 부모를 설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남편은 자신 있어 보였는데 적어도 내 눈에 비친 모습은 그런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기 부모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자리에서 남편은 제대로 된 논리나 주장을 한 번도 못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결혼한다고 괜히 큰 소리를 쳐놓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때였어요. 난 건 몰라도 말하는 본새가 영특하면서도 인상이 수저분해서 찬원의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여 남자 내조를 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갚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언뜻 섞여 들리는 억양이어서 남편이 자기 친가가 부산 쪽이라는 말을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번지르르한데 다녀봤자 기만 세지고 말만 많아지는 법이지요.
요즘처럼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 다양해진 때도 없는데 굳이 고졸이라는 딱지가 큰 흠도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비록 사회 경력이 결코 길지 않지만 고졸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을 받으면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말어찌 되었든 자기 밥그릇이요. 정도만 잘 챙기고 사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요새 건강이 부쩍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막내 아들놈이 얼른 장가 들어가고 자기 가정이 꾸리고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고 그러네. 시아버지께서 걸걸하게 너스레를 떠지자 그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환장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영 못마땅하시다는 듯 한숨까지 푹푹 내쉬었지만 저를 향해 호탕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지를 향해 이런 방구에 불만도 못 내비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괄괄하시더라도 결국 시아버지의 의견이나 결정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시댁이 참 가부장적인 것 같았네요. 저는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결론만 보고 속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제가 기뻤던 결혼이라서 친정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며 가까운 지인들까지 깜짝 놀라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로또를 맞았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댁이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남들 눈에는 아마 제 친정 집안의 전망이 몹시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저는 자신보다 좋은데 좋은 직장이라는 조건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신혼집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고 스스로 평가했네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그 못마땅하게 저를 보시는 그 표정을 거두지 않으셨지만요. 게다가 남편의 누나들, 제 시누이 2명은 자기 모친과 언행이 똑같았어요. 마치 불쾌한 것을 보는 듯이 두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눈가를 구기기 일쑤였죠.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환영받지 않는 반응들의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오민경이 집안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버님은 자잘한 부품 판매점에서 사장으로 계신 것도 아니시고 직원으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밤에는 종종 대리운전도 하시고 빚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투잡 아닌가 싶어요. 언니 올케는 어머님도 몸이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죠. 돈이 계속 나가야만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올케 동생은 아무도 모르는 그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앞으로 재정 전망이 좋지 않은데 대리운전 투잡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였는데 제가 부추를 다듬느라 한참 부엌에 앉아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시누이들이 근처에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둘 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연상이었고 각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는 엄마들이었는데 배려심 하나 없이 말을 내뱉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아빠가 워낙 운전을 즐기시면서 잘 하시기도 하고 대리운전으로 간혹 돈을 쏠쏠하게 버는 재미를 느끼고 계셔서 저는 그 점이 부끄럽다거나 안 좋게 여겨진 적이 없었는데 제가 또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가 봐요. 아빠의 직업을 두고 시누이들이 신나서 조롱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입맛이 씁쓸해지더군요. 뒤늦게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화를 내기가 애매한 것 같아 제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하는 일 또한 다양하다. 고귀한 직업이 있으면 당연히 천한 직업도 있는 법이야.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종자들도 있어야 귀한 일하는 사람들이 조명도 받고 대우를 받는 법이거늘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계셨지만 엄연히 시누이들을 향해 던지신 말씀이신 거죠. 저는 언뜻 듣고 나서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딸들을 나무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곱씹어 보니 우리 아버지를 결국 천한 일하는 종자로 폄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시거나 저 안 보이는 데서 그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사자 앞에서 그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머나 옳게 우리 방금 날씨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였어. 본인 이야기를 한 줄 몰라. 착각도 대단하다. 역시 누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달라진다나 봐. 속이 간장종지만 하네. 배움이 중요하다. 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이 못 배워먹은 거라는 점은 확실히 알았네요. 너무 유치하니까 오히려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그날 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시댁을 일찍 나왔어요. 남편에게 제가 겪은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표정이 엄청 굳어지고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겠구나 이렇게 짐작했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예상했던 거죠. 이틀 뒤 퇴근하고 집에 저녁을 차리는 도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 엊그제 나한테 인사도 하고 홀라당 가버렸더라. 내가 이웃집에 주러 들렸다가 얘기를 잠시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는 없고 부츠만 자리에 덜렁 있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가야 한다면 가야지 말씀드렸어요. 이만 가보겠다고 아버님 형님들께 다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한테는 안 했잖아. 어떻게 어른 하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 이런 걸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라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을 며느리가 잘못 들인 거 아니냐고 우리 딸들이 나를 얼마나 줘야 되고 놀려대던지 내가 민망해서 아주 혼났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받아치고 싶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될까봐 그냥 참으면서 어색한 웃음소리만 흘렸습니다. 빨리 전화나 끊고 마저 저녁을 차리고 싶었죠. 얘는 눈치도 없나 왜 실실 웃기만 해. 근데 너 혹시 지금 저녁을 차리는 거니? 소리가 방금 냄비 뚜껑이 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안 해? 맞아요. 지금 퇴근해서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찌개랑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제 저녁을 차린다고?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오늘 퇴근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그럼 이미 집에 와 있을 텐데. 밥을 이제야 차리는 거야? 오빠가 오늘 일찍 퇴근하는 요일이라서 먼저 집에 오기는 했는데요. 어머님, 이걸 알고 계십니다. 저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지금 저녁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세상에나. 그럼 우리 아들이 벌써 1시간이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겠구나. 아니,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은 날이면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미리미리 저녁거리를 딱딱 준비해놨어야지. 고기 같은 것도 미리 재놓아 놓고 그냥 볶기만 하면 되게 하고 찌개는 미리 끓여놓고 먹기 전에 데우면 되고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남편 내조할 줄 아는 여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행여나 우리 아들이 내가 좋아한다고 한다는 말 입덧방 끝하지 마라.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해서 바로 저녁밥을 차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잔소리까지 들으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끊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날리셨습니다. 작은 일면만 봐도 사람 수준이 보이고 나아가서 그 집안의 수준까지도 보이는 거리 고졸인데 못 배워 먹은 지방 아휴 알만한 내가 벌써부터 뭔 기대를 하랴. 앞으로 정신 차리고 배워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어우님. 실례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뛰어난 수준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럼 어머니께 뭘 배워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너 다음부터는 왔으면 왔다고 갈 거면 간다고 보고하고 가는 걸 잊지 않도록. 말고 우리 아들 밥은 항상 제때 차려줘야 해. 아무튼 이제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단순히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는 제 심정을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숨이 막혀서 그때 기가 막혔어요. 통화가 끊긴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고기를 살짝 태우고 말았어요. 그만큼 어이가 없고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오빠, 퇴근하면서 어머님이랑 연락했던 거 맞아? 원래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어머니께 하던데. 오빠는 말씀하시면 안 돼. 말씀 안 하면 걱정하시니까 나는 웬만하면 잊지 않고 연락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게 왜? 왜긴 왜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셔서 그렇지. 내가 고졸이면 어쩌고. 우리 식구들이 그냥 그런 수준으로 살면 어때?
나는 이런 걸로 어머님을 비롯한 아버님 형님들까지 오빠네 식구들을 사람 얕볼 때 정말 별론 것 같아. 나도 너의 생각에 동의해.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겠어. 큰 아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 환기를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버리면 되는 것이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 면전 앞에서 무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빠가 아버님께만이라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고 내가 알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에요. 이제 와서 무엇을 말해봐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적당히 무시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입터립보다 제 개인적으로 차분한 남편의 말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참아야 한다는 것만큼 무력한 실망감으로 빠뜨리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나 자신보다 나은 조건과 결혼한다고 해서 너무 설레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후회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가 성격이 만만하지 않으시다는 것, 또한 시아버지가 괄괄하시고 보통이 아니신 분이시다는 건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말려든 거였죠. 제가 멸시당하고 참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시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유는 내가 확신을 가진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지지가 없었다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아버지께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 감사한 마음은 얼마 지속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여자는 자신의 남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여자인 것이며 이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속성 강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귓속말 파고 깊이 들어라. 아버지께서 저번에도 무슨 속성광이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내조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서 안부라도 끼어들든 일단 입부터 조개처럼 꽉 닫고 경청부터 2개 한 번이야. 쥐뿔 가진 것도 없이 몸뚱이만으로 와버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선보여야 하는 길이 있어. 며느라기야, 알아들었니? 자꾸 나에게 당신의 사상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주입시키려는 듯 보였어요. 성질은 드시지만 아버지께는 직접적으로 한마디 제대로. 못 날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연애의 시작 때도 자신감이 없었고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한 후 이런 식으로 힘들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조금 참고 견뎌보면 이런 과정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요즘 사용하는 표현으로 꼰대가 따로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이 회춘을 하시지 않는 이상 사고방식이 바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안부를 나누러 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래, 수연아, 우리 큰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내 엄마가 저녁 약을 일찍 복용하는 바람에 지금 자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대신 받았다. 그런 거였어. 어쩐지 엄마 휴대폰을 왜 아빠가 받으시나 했어요. 저는 당연히 문제없이 늘 똑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병원 약 잘 챙겨 드시다고 해요. 아빠는 저녁 식사 다 드셨고요. 어디 아픈 곳도 없는 게요. 나는 그냥 항상 튼튼하게 밥도 잘 먹고. 그런데 어제 우리 큰딸이 무슨 고민을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빠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봐. 도움은 못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돋았거든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다른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울컥 솟아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상황들까지도 다 알아채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서 시아버지 이야기만 잠깐 해드렸어요.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드리면 제 결혼 생활을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게 될까봐 차마 그러지는 못한 거였네요.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 만큼 확실히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빠야, 나는 어렸을 때도 외관은 너무 멀어서 잘 가지도 못했고 친가는 서글서글한 할아버지만 계시니까 나이가 꼬장꼬장하게 드신 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을 지켜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 어렵네요.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나는 종종 대리운전을 하다가 별별 손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데 조금은 태도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아빠가 우리 큰딸을 위해서 그 바깥 사돈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데 내 아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맞다. 지난번에 아버님이 바닷가 다큐를 보시더니 낚시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었어요. 아빠가 혹시 낚시를 즐기시는지가 궁금한 것 같았어요. 낚시를 할 때마다 일가견이 생깁니다. 장비가 부족해도 손맛으로 재미있게 낚시를 즐기죠. 아빠라면 내가 언제든 시간을 내어 낚시와 소주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려. 우리 큰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저는 항상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왔기에 아빠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찰나에도 잠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안해져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힘들 땐 나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주는 건 부모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쾌하게 웃으시는 아빠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언제나 그러신 분이셨어요. 대체로 조곤조곤하거나 밝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잔잔한 물결에 파동이 일어나면 거침이 없으셨는데 이건 좀처럼 볼 수 없는 면모이거든요. 그런데 설마 아빠가 시아버지와의 일로 화가 폭발하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요청이 제 기분을 풀지 못했고 덤으로 남편과도 냉소적으로 지내던 시기였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인사 전화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날에는 단순하게 카톡으로 간단한 인사 내용을 보내두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전화로 굳이 3번이나 언제 어떻게 연락드릴지 알아내는 것이 어려워요. 집에서만 가정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매일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생활도 괜찮은 걸까요? 모르겠는데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안 하니 안부 전화가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니께 꼬박꼬박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때마다 제 옆에서 오빠는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똑같이 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공덕의 일정이 생기면 저희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뭐야, 우리 아들한테 안부 전화를 시키겠다고 바쁘고 고단한 우리 아들한테 어쩜 너는 그런 걸 시킨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바쁘고 고단해요. 게다가 저는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을 집에서도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아무리 그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갔는지. 결혼하면서 돈 얼마를 들고 오지도 않았잖아. 아이고, 머리야. 안부 전화하는 건 내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들한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신 대로 그냥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른 남편에게 안부 전화하는 건 나중에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데 남편하고 냉전 상태에 빠진 거였어. 남편은 무엇이든 자기 가족 편을 드는데 특히 시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만 되어서 점점 너무한 것 같아서 저도 짜증을 냈고 그래서 두 사이가 조금 냉랭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은근히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눈치를 주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죠. 이런 결혼 생활이 애정과 의미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고 속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늦은 저녁에 전화 한 통이 왔을 때 받게 되었고 그것은 엄마의 전화였어요. 목소리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당황한 것 같았어요. 수연아, 동생이 어제 오늘 어딘가 멀리 나가 있어서 내가 그를 연락할 수 없어서 너에게 전화를 드렸어. 내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아빠의 말이야. 아마도 내 시아버지와 한바탕 싸운 것 같아. 내 눈에 보기에는 맞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아버지랑 싸우셨다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집에 올 때인데 너 지금 괜찮다면 잠깐 집에 올 수 있겠어? 엄마가 최근에 저녁 약을 강한 걸로 먹었더니 시간이 지나면 너무 졸리고 정신이 휘둥그레져. 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빠가 왜 이리 그랬는지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일 텐데 나도 대략적인 것이라서 잘 몰라.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 난데없이 아빠와 시아버지의 이상한 조합이라니. 이게 대체 왜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남편은 저가 갑자기 외출하려 할 때 궁금한 눈빛을 보내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는 즉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을 보고 살짝 어린아이보다는 덜 어리석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서서 친정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보니 아버지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30분 전에 도착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는지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지 사돈지간에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덕담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말들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낚시나 등산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거죠. 아니, 그 양반이 나를 보고 부산을 가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리운전 뛸 정도면 운전을 무척 잘할 것 같은데 부산까지 운전 가능하냐면서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부산이라 함은 시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약간 고조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가셨지만 들을수록 제 표정은 점차 굳어만 갔었습니다. 아빠는 흔쾌히 시아버지의 부산행에 동행하셨어요.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둔전대를 잡으셨다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차에 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낚시도 하고 시아버지의 지인분들도 만나고 대략 시아버지의 지인분들도 만나고 이런 일정이었나 봐요. 이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성사된 부산행이라는 것도 아빠가 거기까지 운전을 하시고 가시게 된 것이나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된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는 침묵만 오가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고졸이고 제 동생은 전문대를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과 저희 자매 수준이 당신의 자식들과 우리 자매의 수준이 너무 비교가 된다며 아빠를 향해 힘난을 날리신 거예요. 자식 힘난을 날리셨어요.
자식. 농사를 망쳐도 어떻게 그렇게 망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나를 아주 비웃는 그 양반이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몇 번이나 그 양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까지만 하라고. 그런데 그만하기는커녕 그 양반이 아예 한 수를 더 떠서 더 부족한 며느리를 받아주었던 것은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놀린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참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지난 몇 달간 참아오고 인내했던 순간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수연아, 너도 부산을 가본 적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까? 길에 들어서자마자 차량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보며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갓길에 차를 세워놓았을까? 그러나 상황의 복잡함을 고려하면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야 했던 것 같아 차를 세우자마자 저 신사에게 말했어. 진심으로. 왜 이런 일을 시도하겠냐고. 사람을 조롱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너무나도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심하게 비난했어. 아빠, 참 잘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정말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격분해서 아빠에게 묻자 잠시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요구하는 나의 눈빛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주셨다. 그 양반이 내게 냅다 지갑을 꺼내들며 그대로 던지듯이 내 얼굴에 지갑 안에 5만 원짜리 지포를 던지면서 황송한 일인 줄 알았는지 나에게 이것을 받고 참말 없이 입 다물라고 했다. 남의 운전기사로서 때때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며 말했거나 못해도 내가 살다가 이런 상황을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 순간에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쥐꼬리를 확 당겨버리고 나서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예요? 라고 물었다. 아, 아빠. 정말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제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빠예요. 얼굴에 돈을 던지셨다고 하시고 더구나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셨다고 하셨군요. 아빠는 거기까지 가서 그런 상처를 입게 되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제가 한참을 중얼거렸습니다. 구석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계시던 어머니가 현기증을 느끼신 것 같아서 손으로 머리를 짚으셨죠.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제 전신을 휘감아서 그렇기에는 없습니다. 제 앞이라고요. 애써 표정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아빠의 노력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딸 자식을 향해 나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는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분, 무조건 자식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자식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분, 바로 우리 아빠였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다시 챙기라는 충고와 함께 인격과 교양을 쌓으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자리를 떴다. 정말 마음이 불길해져서 상처를 안을 겸해 바닷가에서 바다를 널리 보며 감정을 달래다가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는? 난감해질까봐 아버지는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너무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당하신 수모를 듣고도 이 결혼 생활을 무작정 지속하겠다고 할 만큼 남편한테 미쳐있지도 않고 대단히 사랑하지도 않아요. 제한테는 우리 네 식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순전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는 저를 부모님은 처음에 탄식을 흘리시는 와중에도 붙잡지 않으셨다. 그러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집에 도착한 나의 눈은 말라 있었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해 주었다. 매우 당황한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어째서 하남 아버지와 장인분 둘 중 하나의 일인데 우리가 왜 개입해야 하는지 같은데 무책임한 자세로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들어주실 줄 알아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들어주실 줄 아나요?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할 수 있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셨긴 했는데 거기서 장인어른도 받아치셨잖아.
그럼 두 분 다 결국 똑같은 거지? 동일하게 잘못하셨는데 굳이 이러쿵저러쿵.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오빠. 지금부터는 잘 생각하고 이미 여는 게 좋을 거야. 나 그간 참아온 거 많거든. 진짜로 이혼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면 누가 손해겠어? 당연히 여자 쪽이 손이지만 너 너무 그렇게 센 척할 필요 없어. 정말 웃긴다.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여자가 어디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냐고 나한테 으스대는 거나.